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크게 쳐. 의식을 안 해도 그냥 의식을 안 해도 막 크게 치시게 돼 말죠. 그래서 자, 일주일의 마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세훈쌤, 오늘 책은 김명사에서 나왔네요. 예, 예전에 한번 이 시리즈 말씀드렸었어요. 그 우리가 랑켄카 맞아요. 그 랑켄카. 시리즈예요. 이게 저기 지식인 마을 시리즈라고 해서 김영사에서 나온 시리즈인데 이 소재가 좀 낯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거 제목이 원래 나가오카 앤드 유카와 이렇게 돼 있고 아시아에서 과학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름은 일본 이름들이고 일본의 물리학자들입니다. 이 나가오카는 뭐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일본 물리학계를 이끌었던 거두고, 그다음에 여기 유카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과학이라는 걸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노벨상 수상자들을 꽤 많이 배출한 상태고, 물론 노벨 문학상도 배출을 한 두세 명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배출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과학이라는 걸 주류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 주류 안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건 이제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과학계는 어떻게 흘러갔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지은이가 이걸 딱 보고 와, 이런 소재를 어떻게 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은이가 양력이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을 석사 졸업을 하시고 도쿄대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과학사 쪽으로 흘러서 아마 일본에서의 과학사를 전공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사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서양 위주의 과학사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도 과학사 책들은 몇 번을 다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 우리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고 갈릴레오가 나오고 이렇게 서양의 과학사 위주로 쭉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게 결국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뭐 아인슈타인 나오고 이런 얘기들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나가오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거의 동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나가오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유카와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해서 과학을 어쨌든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을 우리가 했을 때 서양 사람들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열등감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학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나가오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물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800년대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이 뭘 만들어내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과학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 조성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환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자. 그러면 대체 그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가장 먼저 던지는 대답은 어떤 거냐면 머리가 좋으니까, 천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지은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것들이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이 이제
굉장히 과학이 발전했던 국가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렇죠. 응. 뭐 응. 매우 발달했던 예, 나라죠. 굉장히 발달했던 국가인데 대체 이 중국의 과학 문명은 왜 이렇게 퇴보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이 과학 문명이 퇴보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건 일본의 과학이 왜 이렇게 더 잘 발달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묻는 거예요. 같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다고 치면 중국의 몰락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약진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있어서는 더 본받을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이거 전 그거를 이 사람 양력을 보기 전에 그걸 보면서 이게 분명히 과학 전공한 사람이 썼을 텐데 야 이거 대단한데? 그러고 봤는데 사학 전공한 사람이구나. 역사 싫어한다며. 그래서 좀 책 자체는 되게 얇아요.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렇게 알라딘 같은데 이렇게 뒤져보면 밑에 서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다. 200페이지 안 되네. 네, 200페이지 안 돼요. 2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인데, 그러니까 역사책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뭐 과학의 내용이 막 되게 복잡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인데 그거를 알라딘 같은데 밑에 보면은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인 것 같긴 한데 어른들이 읽어야 할 것 같다라고 쓴 서평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노벨상 발표할 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노벨상을 못 타나? 우리는 왜 노벨상을 타지? 이런 기사들 맨날 뜨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일본의 학자들이 과학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 과학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라는 거를 되게 아주 세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를 따라서 나타났던 학자들 위주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가오카라는 사람은 혼자서 물리학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물리학을 하고 과학을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주는 지식들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 이런 느낌. 과학이라는 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고 우리는 그 설명에 대해서 쟤들이 설명해 주면 되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배울 수 있어. 까지는 도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를 생각했던 학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를 생각한 첫 번째 학자가 나가오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던지는 어떤 화두는 뭐냐면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미지의 부분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척할 수 있느냐. 일본 사람도 그게 가능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이 외부의 학문들 과학 분야에서 외국의 학문들을 얼마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도쿄대였나? 도쿄대에 옛날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런 학부가 있었대요. 프랑스어 물리학과. 프랑스어 물리학과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중등교육 과정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배우는 코스래요.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우려고 했던 태도 자체가 그냥 우리랑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일본이 앞서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을 나갔다 오면 훨씬 더 빠르게 진보할 수 있겠구나. 과학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을 나가는 길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유학을 나가는 것도 유학을 나가는 건데 처음에는 교수들을 초빙해 왔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과학 교수들을 쭉 초빙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나가오카도 그런 데서 그런 환경에서 과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본 쪽에서 교수들 초빙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 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을 발전시킬 사람들을 육성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교수들을 초빙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을 이제 돈 줘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보내기 시작하던 시점이 전쟁 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해서 자꾸 학자들을 내보내면서 이 나가오카도 이제 유럽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유럽 쪽에서 전쟁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아마 저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미국 쪽의 학자들하고 교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유학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70년대 정도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가오카가 유학을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일본의 과학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본에서 딱 하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야 이건 우리가 최고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잘하는 과학 분야야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뭘 것 같으세요? 일본이 제일 잘해. 사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지진학은 제일 잘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지진학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데 지진학조차도 사실 탐구하는 방식 자체가 약간 주먹구구식인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딱 봤을 때 지진학은 그냥 정말 일본 로컬의 학문.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로컬의 학문이 아니야. 우리는 물리학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물리학을 탐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게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제자들이 나왔겠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딱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의 극복 대상은 그거였어요. 과연 우리가 서양 사람들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나가오카가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고민이었던 모양이에요.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과연 동양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근데 동양 사람이 한다는 걸 보장을 받아야 자기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장해주는 애가 없던 거예요. 그 전까지 모범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중국의 과학 역사를 쭉 찾아본 거죠. 중국의 과학 역사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이게 과학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과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사들이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던 나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도 요만큼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에 치중해 이렇게 뭔가 쥐를 막 굉장히 많이 쏟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학자인 것 같아요. 노벨상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람이 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죠. 2차 대전 전까지 해서 추천했던 사람이 7명인데 노벨상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7명인데 그 7명이 전부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도 굉장히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놀라운 게 그 7명을 추천할 때까지 일본 사람을 단 한 번도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야 자꾸 권한이 생기니까. 이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되는 애가 나올 때 좀 모질라도 내가 추천을 하려고 계속 이제 대세를 따르고 주류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을 한 번도 추천 안 했대. 추천 안 한 이유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전체 환경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환경이다. 따라서 여기서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돈을 써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환경을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누군가가 등장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본 물리학계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실 일본의 인문학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학자들이 양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2011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1년 2월 말 3월 11일 날인가 저기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죠. 그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일본에 학회 발표한다고 갔었거든요. 아, 그때요? 네.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원전 터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가가지고 그때 학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렇고 그때 막 이렇게 도쿄전력 앞을 지났던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와 건물 되게 큰데 막 이러고 지나갔는데 와. 그 일주일만 늦었으면 그냥 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가
지금 자기네는 유학을 안 간대요. 맞아요. 인문학 쪽에서도 유학을 안 간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충분히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고 학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도 나도 다 갔던 거지.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나가오카부터 시작된 그런 유학이 물리학 쪽뿐, 과학 쪽뿐만 아니라 인문학 쪽도 어마어마하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외국 문학을 공부한다고 그래도 외국에 안 나가요. 동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독일 안 가. 미국, 그러니까 영문학을 공부해도 미국 안 가요. 그냥 일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섬에 근섬. 상태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의 어떤 바탕부터 쌓아가는 느낌들이 조금 있는데 그게 약간 일본 애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접하다 보면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비장하다고 해야 되나? 비장미가 있죠. 뭘 하든 애들이 좀 비장해. 왜냐면 안 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안 나가오카도 되면 막 죽어야 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일본의 학자들이 요만큼 올라오지 못하면 절대 노벨상을 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뭐. 그리고 나가오카가 이 동양인이 이 정도까지 과학을 할 수 없다면 난 과학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예. 이런 비장미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가오카의 이런 환경 조성과 함께 같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환경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유카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카와는 일본에서 유학 한 번도 안 해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1949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일본에서도 그냥 일본에서 공부를 쭉 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물리학 쪽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통 물리학, 입자 물리학, 이론 물리학 쪽을 탐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당시에는 로컬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주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과학 쪽에 이 물리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측을 주로 하는 물리학인 거죠. 측량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 주로 하는 실험하고 이런 것들 주로 하는 물리학인데 유카와였던가 누군가가 유럽에 가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가 그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독일의 학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는 이런 걸 연구를 한다. 그랬더니 독일 사람이 우린 그런 시시한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로컬에서 이렇게 막 땅 파고 뭐 측정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물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역시 그 이론 물리학의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만약에 내가 이론 물리학 쪽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의 중심에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지 못하면 물리학자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세계 정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섬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섬을 탈출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거야. 이게 갇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항상 나라는 일본과 나 이외의 세계를 항상 생각하는데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나 이외의 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유카와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되게 유명했던 학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유카와라는 사람이 왜 우리 그 원자 모델 있죠. 원자 모델의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러더포드였나? 톰슨의 원자 모델을 보면은 그게 이 원자 안에 건포도 같이 박혀 있다. 이 전자가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가운데 뭐가 튀겨나가는 게 있어서 원자 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주변으로 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카와였던 것 같은데 그 원자 모델이 그러니까 핵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나가오카가 주장했던 게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토성 형태처럼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카와였던가가 그걸 밝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공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원자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은 플러스로만 이루어져 있을 텐데 플러스의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왜 반발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묶여 있느냐 그 핵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카와가 그거는 그 안에 중간자라는 애를 서로 토스해서 주고받 중간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토스해서 주고받으면서 그 힘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실험으로 다른 나라에서 실험으로 그걸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가 사실 노벨상 받는 거 되게 어렵대요. 그렇죠. 이론 물리학자는 증명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이를테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막 블랙홀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근데 블랙홀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노벨상 받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것처럼 이론 물리학자가 그 노벨상을 받는 건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 중간자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다른 쪽에서 중간자의 실제 형태 같은 걸 아마도 입증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던 건데 나가오카가 그때 이 사람 추천했던 거죠. 그렇지. 그 한 수를 위해서 그 한 수를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나가오카 유카를 그때 딱 추천을 해서 전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945년 이후잖아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상태에서 4년 지났으니까 얼마 안 된 상태죠. 그때 뭘로 받았냐면 원자의 연구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입자 물리학 원자 연구. 그 일본 사람들한테 원자라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로 그쵸. 작동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딱 받으면서 일본이 마치 우리가 원자를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원자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총리가 그때 연설을 했대요. 유카와 그때 당시에 받을 당시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정복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 저자가 그래요.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할 수가 있지? 지들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패망했고 그런데 여기서 원자를 들먹거리면서 새로운 일본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다시 일어나서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거야 뭐야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원자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데스카 오사무 아톰. 그러니까 아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아톰 보셨죠? 예. 아톰 전 몰랐는데 아톰이 1952년 작품이에요. 되게 훌륭한 오래됐더라고. 근데 저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 아톰을.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에이 왜 이래? 한번 좀 하지. 아톰을 누가 지었는지도 알아. 아톰을 안 봤을 수가 없잖아. 아니, 저는 그런데 문화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측면에서 나중에 본 거지 제 시대는 아니에요. 아니 나도 내 시대는 아니지만. 서부소년 차돌이는 못 봤겠지. 나 왜 기억나지? 나 왜 기억나지 차돌이?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야. 차돌이 이런. 나 기억날 것 같아. 어쨌든 그 아톰에서 나왔던 뭐지? 아톰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생 이름이 우란이었대요. 네, 우란. 우라늄에서 따온 우란이래. 그러니까 아톰을 움직이는 이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원자라는 건 자기네들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네들이 정복해야 되는 대상처럼. 왜냐면 이제 패배를 안겨준 거니까. 그걸 이겨야만이 내가 또 다른 그러니까. 상대.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야. 얘들 잠깐 좀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섬이라 힘들어. 받아들여줘야 돼 우리가. 나가오카 부모님이 사무라이였대. 네,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은 어쩔 수 없어. 맨날 좀 있으면 땅을 흔들리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그 쌀이 맛있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좋은 땅인데 막 흔들리고 또 나름의 어떠한 섬에 갇혀 있고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일본도 넓은데 그냥 거기 계속 잘 살면 되는데 굳이 그냥 몇 번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겪은 거죠. 많은 민중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나가오카는 일본의 과학이 주변에 머물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주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가오카가 발견했던 아까 이 원자 주변을 이렇게 토성이 모여처럼 돌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이 증명해주기 전까지 그걸 일본 내부에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를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일본 외부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건 뛰어난 발견이야라는 걸 입증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갑자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학문들 대부분이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문들은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외부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있고 외국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고 그걸로 평가 받았을 때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와 뛰어난 학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그 한강 있잖아요. 소설가 한강. 한강의 작품을 제가 처음 접했던 게 1999년 요때예요. 그때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게 지금 원래 그 맨부커상 받았던 그거의 거의 시초가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설을 그때 당시에 서울대 영문과의 이성원 교수님이 그 소설을 딱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야, 이 소설은 영어로 번역해놓으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왜 그렇게 뛰어난 소설인지를 그때 막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택도 없지. 그거 뭐 무슨 아이 저 영문과 뭘 한다고 지금 한국 사람이 쓴 소설 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일단 뛰어나다고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이렇게. 그래 나 같으면 만납시다. 한강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셔서 되게 뛰어난 선생님이신 건 맞는데 이 선생님이 맨날 아침에 수업이 맨날 늦어. 그러니까 9시 수업이면 한 10시쯤 들어오셔요. 그리고 출석을 불러. 하기 싫으니까. 아니 9시 수업인데 10시에 와서 출석을 불러. 하기 싫으니까 이게 말이 돼. 수업을. 그러고 이제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담배 필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 담배 피면서 수업하셨거든요. 와. 학생들은 못 피게 하고. 아니 학생들한테도 피고 싶으면 펴 이러고 막 담배 피면서 수업하셨어.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한강 소설을 그렇게 다뤄주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앉아 있었던 학생 꽤 많았어요. 그 학생들은 다들 처음 보는 아니 한승원 그렇죠. 딸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소설이야?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 판단 기준이 맨부커로 바뀌니까 아 외국 사람들이 뛰어난 소설이래라고 해주니까 갑자기 막 우리 입장에서도 오 진짜 그게 뛰어난 소설이었어 그러면서 그분이 뛰어나네. 내가 집에다가 그 책을 아직 놔둔 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헌책방으로 안 간 게 다행이야. 헌책방으로 안 간 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제가 전공했던 학문 분야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판단 기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판단 기준을 들여와서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되게 많은 분야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얘들이 그랬던 거지. 근데 유카와라는 사람이 안 그랬던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구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자체를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서구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일본에 와서 강의를 했대요. 1922년에 일본에서 강연을 할 때 유카와가 아마 거기에 가서 들었던 모양이죠. 들으면서도 뭐 그렇게 꿀린다는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일본의 그런 체계 일본이 자꾸 서구에 밀리지 않는다는 걸 극복하려고 밀린다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토양 안에서 생겨난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격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우리나라 이러면 좀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건방진 놈 이럴 수도 있어. 맞아, 진짜 그래요. 그럼요. 교수님들한테 혼나죠.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화 자체가 약간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약간 연세가 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토양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는 개인의 뛰어남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어. 노벨상이라는 거 사실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노벨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거기서 몇 명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상 주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지. 그게 뭐 별거 아니야. 수학자는 주지도 않잖아. 이러면서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뭐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것과 안 받는 건 달라. 돈 주잖아.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또 자기 강연하면 막 몸값도 올라가고. 사실은 뭐 수학의 필즈상, 그게 어찌 본다면 인류 문명에서는 뭐
그 수학적인 형태의 그렇죠. 발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김용이라는 다트머스대 총장님의 세계은행 총재이셨던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이과가 분리되는 한 노벨상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사회 교육의 시스템과 사회 연구의 문화가 결국은 훌륭한 과학 인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노벨상에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책은 그러면 우리 과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읽으면서 뭔가 자신의 노벨상을 좀 꿈꿨습니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괜찮죠. 괜찮지. 왜? 이 책을 그대로 느낀 거지. 두려움 없이 붙어 나가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진 못했지만 이 책을 썼던 학생을 못 봤어요. 생기부에 요걸 올려놨던 학생을 보진 못했는데 이거 한 권 정도도 올라가도 여기서 또 많은 게 파생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 특목고 중에서도 1억과 간 학생들 많을 텐데 그 학생들 왜 이런 책을 안 썼나 모르겠네요. 모르니까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지식인 마을 시리즈가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나오나 그 시리즈 앞에 왜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요. 네.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야 보지. 근데 나가오카 유카와는 본 적이 없는 학자들인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여기 브루디의 기든스만 나와도 기든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어. 근데 나가오카 유카와 누구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거기다가 아시아에서 과학하기는 뭐 그러니까. 유학가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미세가 최고라고 해서 안 가는 이걸 안 보게 되는 거구나. 제 잘못입니다. 선입견을 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일본은 워낙 번역 문화가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워낙 번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구의 문명을 모방하려다 보니까 번역을 하는 거고, 번역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또 나가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나가서 배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느끼는 문화, 거기서 생기는 직관의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딱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과학 쪽은 그렇게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인문 사회 계열은 언어가 안 됐을 때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언어가 그냥 일정 수준 우리가 회화하는 수준 갖고 안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 또 갑자기 제 경험담이- 사실의 아픔을 경험담이에요. 이태리어는 안 되던가요? 이탈리아어로 라틴어를 번역할 수는 없었어. 그런 시험을 요구한 거예요? 예. 이태리어로 라틴어를 번역해라? 네, 라틴어 아, 문헌을 너무했다, 그때 애들이.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저희 루크레티우스의 그 번역문 하나를 놓고 두 개가 나왔는데 라틴어는 루크레티우스 나오고 히라버는 아마 저기 아이스킬로스의 이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작품 넣고 이렇게 요만한 사전, 되게 한 10cm 넘는 사전 두 개를 주고 그거 갖고 이제 번역 시험을 보는 거죠. 번역 시험을 보는데 그냥 번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밑에 설명해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말로도 못 하겠는데. 우리말로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썼어.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험이. 그냥 계속 쓰면 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다 쓰고 장렬하게 떨어졌지. 예. 자, 어쨌든 뭐 그 나가오카 유카와라는 아주 근데 조금 이렇게 그 나가오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예, 강한 맞아요. 굉장히 그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정말 일본 궁극주의자예요. 궁극주의적인 형태 거의 그러니까 할복 일본이 직전까지 모든 갈 걸 만한 일본이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정복해 나가는 걸 너무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네, 그렇죠. 더 심각한. 이기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네, 이거 상당한 그 우리 인문학적 시각이나 그렇죠.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은 네.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은 좋아할 아니에요. 만한 사람은 아니죠. 아마 자식 이름도 제가 아는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한 자식 이름인가 뭐 누구 이름을 뭐 전쟁에 관련돼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막 지금 찾고 있는데 책에서 거기 혹시 나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전쟁에서의 승리를 향해서 가는 어떠한 그런 걸로 자식의 이름을 지은 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과학자가 이제 과학자의 가치 중립성을 이야기할 예, 때 예. 이제 정반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하고 정반대를 해서 이 사람은 지가 능력이 있었으면 핵폭탄을 만들어서 쐈을 것이다 거꾸로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가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어떠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일본 과학에 일본 물리학에 상당한 토대를 만들어놓은 예.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예. 번쯤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소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최고 장점은 짧다. 예. 그리고 재밌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 만하다. 한번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되게 금방 읽어요. 예, 그리고 한 권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쓰지 않는다. 독특한 책으로서 예, 뭔가 한마쯤 색다른 형태. 근데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노벨상이야. 그렇죠? 예, 이런 어떠한 키워드로 예, 저희가 설명을 한다면은 관련된 형태의 어떠한 책들을 예, 아마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죠. 이거 예, 지식인마을 김영사. 지난번에 예, 왜 지식인마을. 랑케카 그거 예, 예. 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편집이 뒤에 예, 보면은 예. 죽어 있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뒤에 보니까 그쵸? 그걸 이제 전체 컨셉으로 전체- 잡은 전체 컨셉이 컨셉으로 그래서. 잡은 것 같아요. 이 책에 전체 컨셉을 잡아서 결론은 보기가 편하다. 예. 라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내용이 아시아에서 과학하기, 예. 나가오카 유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성 지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 책에 대해서 뭐 또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그 갑자기 출판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에서 유명한 출판사 그 뭐지 시리즈 나오고 있는 거 주황색 책으로 시리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어쨌든 그 시리즈의 책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학문을 바라보는 자세가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의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학문을 바라보는 게 있어서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가미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 출판사에서 나온 주황색 책 조그만 거 있어요. 예. 그 조그만 책 시리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 사람들이 지은 어떤 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수학이 많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일본 학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학회에 갔다가 제가 게이오 대학 쪽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충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거기 게이오 대학에 앞에 교문 안에 앞에 또 이렇게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구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접했던 학문들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외국의 학문들을 접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방식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학문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 위해서 혹은 그런 것과의 어떤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지은 책들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완함이 맞네요. 이완함이. 이완함이. 그리고 저기 게이오 대학은 후쿠자와 유키치. 맞아요. 후쿠자와 유키치. 그분도 뭐 워낙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 메이지 유신시 교육. 자, 이런 어떤 오늘 갑자기 또 사케가 떠오르는. 이게 원래 그 사케를 말씀드렸는데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술의 종균을 일본 애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술은 없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술이 굉장히 단품화되어가는 그런 원흉이고요. 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도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소를 해서 걔네가 배양한 게 와규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규.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흑우 있잖아요. 흑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소의 일부가 간 거예요. 우리나라 소는 얼룩소도 있었어요. 얼룩소.
응? 그런 어떠한 소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혹시 엄마 손을 얼룩 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호랑이 무냐, 호랑이 무냐 소가. 그 엄마가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소가 있는데 이거 다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갖고 와서 뭘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뭐 어쨌든 일본에 대한 어떤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상당히 일본이 쇠락하는 듯한 맞아요. 느낌. 그리고 일본의 역동성이 좀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민족적 시각을 벗어던져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 속에서 그냥 내 이웃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명의 어떤 국가라는 어떤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이 있죠. 일단은 그 원전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의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폐쇄성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한계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어떤 느낌들도 드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과학기술 문명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앞서고 선진적인 형태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내고 과학기술에 대한 문명을 발전시켰었던 아시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컵 축구에서 한국의 손흥민이 일본을 물리치고 다시 또 제 위치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 주간 마지막에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방송이 월요일 방송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시는 거 청취자분이 이제 서서히 보실 테니까 쟤네가 이제 거의 맛이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본, 아시아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사케, 축구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은 되게 짧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읽고 이것을 뭐 독후감에 기록하거나 어떤 자신의 어떠한 그 직관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진로에 관련돼서 연결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책이에요. 되게 이렇게 쓰임새도 많고 책도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한 주의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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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